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연구소 CBS 유창수 PD 그리고 뉴스톱 김진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뉴스 뭔가요?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 여야에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진지하게 거론되는 인물만 해도 한 20명이 넘죠. 네. 여권은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지사와 반 이재명, 이른바 반명 연대를 통해 역전하려는 나머지 주자들의 대결로 1대8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단일화가 예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고요. 네.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앞서가는 가운데 엑스파일을 시작으로 해서 검증 공세가 거세지면서 분위기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은 예비 후보 면접관 선정 과정에서 조국 흑서라는 책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했다가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이를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소동이 민주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지 악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 김경률 회계사 이게 국민 면접관으로 이제 넣은 걸 놓고 사실 인터넷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낙연, 정세균 이 후보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유미한 장면이었는데요. 어제 일단 그 프레스데이, 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열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9명 구모, 소위 말하는 구룡, 잠룡들이. 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 인사 실패,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 인정을 한다는 다 얘기죠?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후보들끼리 엇갈렸어요. 아, 박용진 그랬어요? 의원은 비판을 하는가 보면은 이거는 네. 최문순 지사는 윤석열 사태.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핵심인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권 예전에 야권이 네.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다면 지금 예. 여당은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네. 이게 지금 상징적인 거고 그게 김경률 회계사의 국민 면접관 뽑는 거에서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제 3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레터를 만드는 뉴닉이라는 그 업체의 김소연 대표 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소위 말해서 약간 친문 계열이 아니라 뭐 비문 계열이나 약간 아니면 거의 반문에 가까운 뭐 김경률 회계사는 아니면 중립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로 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다 골고루 반영하겠다라는 게 대선 경선기획단의 의도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전 총리 뭐 정세균 전 총리 강하게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친문 표심에 구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조국 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김경률 회계사가 만약에 거기 네, 면접관 네. 들어와서 물어본다라면 이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계산까지 지금 들어간 거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앞으로도 두고 이게 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그러니까 조국과 각자 갈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게 불씨로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입장이 많이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경선 연기를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네. 이제 그 현행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는 원안을 이제 고수하는 쪽을 손을 들어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약간 불신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조금 편들어 주려는 건 유리하게 지금 가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터지니까 그 말씀은 네네.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좀 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 기획단에 불신이 생기면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네.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조국 친문 좀 후보들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조대 PD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 국민의힘은 대변인 토론을 벌이면서 네.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거든요.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카드로 내놓은 게 예비경선 국민 면접이라는 행사였는데 네. 이 행사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좀 파행을 겪으면서 굉장히 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악재는 악재고요.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뭐 이게 등에 칼 꽂는 짓이다. 경선기획단 사퇴해라. 대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또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조국 흑서 저자인 권경의 변호사 같은 분은 흥행 기회를 발로 찼다. 조국이랑 김어준 불러서 면접관을 시켜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국민들의 생각과 가까운지 네. 그것들을 좀 정확히 판단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대선이 워낙에 중요한 일이고 또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앞으로도 뭐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갈까요? 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건데요.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듬해 2월에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 그래서 22억 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 이렇게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반면에 최 씨는 동업관계인 한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회사의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과거에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인데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 예. 또 정치 행보를 보이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냥 재판 시작도 아니고 선고가 이루어져요. 형사 재판에. 이 재판 핵심이 뭐고 또 결과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윤 전 총장에게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전부 그 장모 최 씨가. 네. 그런데 작년 3월에 MBC의 그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등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게 검찰의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동업자한테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는데 이게 위조가 됐다. 어허. 필적이 다르다. 네. 그리고 사인 간에 원래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사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 아예 시당초 수사를 안 한 게 문제라는 거고 17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그냥 빌려주는 거면은 이렇게 턱 돈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그 장모의 사위, 첫째 사위. 그러니까 또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러니까 장모의 사위니까 윤석열 총장하고는 동서지간인 사람이 네. 행정원장으로 여기에 2개월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 거다 장모가. 그러니까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이나 이런 주장인데 네. 이거는 오늘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면은 그냥 네. 이를테면 무리한 수사다, 뭐 무리한 뭐 고소였다, 네. 뭐 고발이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네.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검찰 수사가 이거 보통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옛날에 최강욱 대표 같은 사람이 네. 본인이 이제 1심 유죄 받으니까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네. 재판부가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그렇죠. 예, 이거는 딜레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이제 네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 정말 법적으로만 보자면은 1심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참 애매하고 예.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7월 백신 접종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50대 일반인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고 희귀 혈전 가능성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허용 연령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30, 40대는 화이자, 모더나 아니면 뭐 얀센, 노바백스 이런 백신을 맞게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30, 40대 중에서도 약 161만 5천 명 정도가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교차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 수험생과 교직원, 보육 종사자 등도 이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김 대표님, 50대는 모더나, 그렇죠? 그리고 또 30,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이거 뭐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족합니다. 지금. 아, 부족해서. 예,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게 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리고 좀 땡겼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네네. 맞추려면은 뭐 예를 들면 1,000만 회분이면 반만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다 땡겨서 상반기에다 맞아버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접종하기가 어려운 물량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이렇게 맞으면 교차 접종을 하면은 부스터 샷이 좀 그러니까 더 부스트 효과, 네. 더 그러니까 항체가 많이 효과가 형성되는 좋은?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혈전이 보통은 40대 이하에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거의 네, 주로 50대 그렇죠. 이상은 안 나옵니다. 네네. 혈전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2차는 화이자를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네, 유피디님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백신 수급 부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장노년층보다 30, 40대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맞게 됐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게 8월 말 이후거든요. 그럼 접종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방역에서 백신 효과를 얻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름 휴가철이 겹치고 또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이 약 한 달 정도 한 번의 위기를 반드시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확진자만 예,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826명 기록했거든요. 예, 비공식이지만, 4일 연속, 네. 4일 연속 700명을 아유.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337, 경기 260명 그래서 지금 600명이 넘었어요. 걱정이네요. 수도권이. 예, 지금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 백신 수급 잘 되어서 최대한 빨리 문제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